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그린벨트의 해제 기준을 바꾸기로 했죠. 또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의 규제가 풀리게 되는 건데요.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 일부 비판도 있는데요.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들 쟁점 위주로 짚어보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서울 중구 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강력팀 형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오늘 사건 사고 강력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해 사건 피해자인 초등학교 순직 교사 심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 방송에서 좀 기다렸는데 네네.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네네네. 네. 결국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예. 지난해 8월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그 업무를 위해 출근하던 여교사가 최윤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네. 강간 미수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예. 결국 최윤종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그렇습니다. 최윤종과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심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 피해 여교사에게 순직이 인정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그랬죠. 결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사와 인사혁신처의 심의를 거쳐 지난주 순직이 결정됐습니다. 네. 이 사안은 순직이 인정된 것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이 등산로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과정이었는지가 큰 쟁점이 되었을 텐데 뭐 모르는 사람들은 악플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거기를 하필 왜 갔냐는데 네, 그게 네, 아니라 네. 통상적인 출퇴근 루트였는가. 네. 업무를 위해서 출근했던 것은 자명한 일이었고 예. 그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악플을 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업무를 위해서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등산로를 이용한 것을 통상적인 출근길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순직이 인정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등 사고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 피해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 피해의 경우에는 묻지마 범죄로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범죄 피해도 사고로서 순직을 인정했다는 점이 앞으로 순직 인정 처리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통했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대체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네네네. 것들이 참작이 돼서 순직 결정이 됐고요. 네. 아마 유족 측에 통보가 된 것이 이제 오픈이 된 것 같고 또 하나가 서울 서초구의 서희초등학교 사망 교사 유족들이 낸 순직 신청도 네. 역시 인정이 됐지요. 네, 이 서희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발견된 교사의 경우에도 순직 신청이 인정됐습니다. 네. 물론 지난해 11월에 경찰이 이 학부모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특별히 학부모들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 수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이 인정되었는데 형사처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구체적인 행위가 존재하고 예. 그 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거든요. 네네. 물론 순직도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만 굳이 각 주체의 이와 같은 형사처벌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누적된 학부모들의 민원과 업무 과로가 인정된다면 역시 순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즉 네. 경찰의 무효 처분에도 불구하고 순직이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교권 회복 운동에 큰 불을 지폈고 그렇죠. 실제로 국회에서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되는 등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당사자인 고인에게도 순직이 인정됨으로써 이 사건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어가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A, B라는 학부모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아닐지라도 그 동안에 이제 업무를 하면서 수년간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결과 순직으로 인정됐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던데 네. 기존에는 8촌간 뭐이었나요 싶기도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4촌 이내는 이제 혹시 그러면 결론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네네.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존재하는데 예. 우리 민법은 809조에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간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족은 출산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 삼촌과 조카처럼. 그리고 인척은 결혼을 통해 이어진 관계입니다. 예. 즉 배우자의 부모 아니면 부모의 배우자 등과 같이. 예. 그런데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의 혼인을 금지하면서도 815조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무조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6촌 이내 인척 등 다른 혼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즉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보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네. 이유가 가족관계는 한 번 형성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무효라고 규정해버리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모두가 무효가 되고 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 혼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네네.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2024년 12월까지 이 규정이 이어지고 예. 이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예. 이 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관련 용역을 맡겼는데 그 보고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닌 6촌 이내 점진적으로는 4촌 이내의 혈족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인 무효 사유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연구 용역은 그를 넘어서서 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의 범위를 좁히자는 논의였습니다. 이러자 성균관 측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가족 파괴 족보 엉망이다. 성균관 또 유림에서 네네네. 계속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파괴 족보 엉망의 사태를 유발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 중에도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헌법재판소도 근친혼 금지는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근친혼의 범위가 넓긴 하다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일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는데 네. 이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들의 인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이 관련 보고에 법무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참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그 당시에 헌법 불합치 때도 그런 얘기 많았어요. 아니 요즘같이 그 친인척 간 교류가 좀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8촌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네네,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고 예,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네네. 얘기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이미 애가 태어나 버렸으면 네네네. 이건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는데 일단 오늘 내용은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나온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네. 상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가습기 살균제 예. 피해자 측이 업체 측을 상대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2016년에 소를 제기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다가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즉 항소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1심을 뒤집게 된 것인데 네네. 이 5명 중 원고 3명에 대해서 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2명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 피해자 구제법 특별법에 따라 국가 급여를 받으니 네.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미 어렵다. 받았으니까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는데 네.
다만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다하겠지만 관련 공무원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지는 여러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결국 상고를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이미 상고를 해둔 상태라 어차피 정부의 상고 여부와 불문하게 네. 대법원의 심리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상고를 했고 피해자 측도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상태고 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배구연맹이 후배 괴롭힘 혐의를 받는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네요. 네. 네. 이 한국배구연맹이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의 리베로 오지영 선수 국가대표 리베로입니다. 네네. 오지영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앞서 지난 23일에도 첫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징계 처분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배구연맹 측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다. 네네. 23일과 27일 모두 당사자인 오지영 선수 외에도 후배 선수 A, B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후배 선수 A, B 선수 중에 후배 선수 A 씨는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갈렸고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하는 페퍼저축은행 구단 관계자도 상벌에 출석해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타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확인한 한국배구연맹이 결국 사실관계상 지속적 괴롭힘이 있다는 판단하에 오지영 선수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네. 오지영 선수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면서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뭐 이 사건과 별개로 우리가 괴롭힘에 의해서 징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무슨 체증이랄지 증거도 있어야겠지만 아니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 증명한다는 것 네. 그리고 그 괴롭힘 때문에 내 업무에 굉장한 어려움과 좀 불합리함을 겪는다는 것 이런 걸 입증하는 과정도 상당히 좀 지난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특히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 같은 네. 경우에는 입증이 상당히 불가능하고 이게 어딜 맞아서 폭행당한 멍자국이 아니라 정말 괴롭힌 거잖아요. 네네네. 그 지속적 괴롭힘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데 이 일은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일 같고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즉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이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정황을 포착하였다. 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선수들이 주변에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관련 기록을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자료로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네. 충분히 지속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고 이 지속적 괴롭힘으로 1년 자격정지 처분 내려진 건 선수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큰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또 이 국가대표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이 3년 연속 최하위가 결정된 페퍼저축은행이 오지연 선수를 방출하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예. 7910님. 두 교사들의 순직 처리 마땅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그 내용 관련해서 문자 주셨네요. 8372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순직 인정 결과라도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괴롭힘으로 징계 처분받은 오지영 선수 측에서는 네. 재심을 신청한 것 같은데 네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네. 다만 비교적 그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이나 주변의 선수들의 확인서가 주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걸로 보여서 기존 자료를 토대로 진술을 내지는 결론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또 다른 정황을 피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가. 아마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행정소송 법원까지도 이 사건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와 정황을 제시하면서 반박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론이 어떻게 맺어질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지영 선수 측에서는 하여튼 내일 이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뭐 재심 결과에 따라서 1년 자격 정지 처분에 좀 양이 좀 줄어들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효성 여부에 더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지금 그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꺼낸 카드, 이 비수도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허용 지역은 어디인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어디인지 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만 던진 겁니다. 지난 21일 이제 울산에서 열렸던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화두만 던졌지 네. 실질적으로 어디를 풀겠다에 대해서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네. 그 화두가 뭐냐? 바로 이 수도권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언론에서 카더라라는 이제 뉴스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자 정부가 이제 해명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입장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세기 만에 이제 그린벨트를 풀다 보니까 도대체 취지가 뭐냐? 일단은 이 정부는 그린벨트를 이제 적극 활용해서 지방의 첨단 산업이 뿌리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 소멸을 막겠다라는 취지라고 네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을 제외하고 6개 광역시 주변이긴 한데 그곳이 어딘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냥 화두만 던졌다는 말씀이시고 정부는 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좀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던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좀 나려면 이 그린벨트를 푸는 것만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맞습니다. 사실은 그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시대적 소명인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과연 지역 경제 살아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예. 물론 뭐 당장 그린벨트 해제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좀 힘들었던 토지주들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 그린벨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농지 위에다가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짓는다라고 하면 물론 일정 부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난개발, 환경 파괴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반복됩니다만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 토지라는 게 뭐 물론 사유지이면서 동시에 공공재 성격이 짙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아니 공산품이야 필요하면 더 만들고 이제 더 늘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지만 토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예.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후손들이 좀 숨쉴 공간, 이 개발 제한 구역만큼은 좀 놔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주장도 만만치 않은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작이 되면 뭐 토지개발 사업주와 뭐 택지개발 사업지구 이런 것들이 꾸려지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또 잃는 것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조치에는 또 환경보전 가치가 높아서 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금지됐던 그러니까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띄던데 비수도권의 1, 2등급지 이게 규제를 풀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예. 전국적으로 과연 이 그린벨트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전 국토의 3.8%만 남아있습니다. 네. 우리 아마 이제 수능 보셨던 분들 과거 수능 3.8%면 3등급 이 정도면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가운데서도 물론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거의 한 64%가 3분의 2 정도에 달하는데 정말로 이 그린벨트는 땅의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존 가치가 커서 그린벨트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었던 게 환경평가 1등급지, 2등급지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번 해제 대상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1등급지, 2등급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전체 80%가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만에 하나 지자체에서 우리가 여기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네. 여기에는 이제 총량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이 1등급지, 2등급지를 이제 정부가 허용을 해서 네네.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신규로 대체지를 좀 마련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총량은 유지하자라는 거였는데 네. 앞으로는 총량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이제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총량과 관계없이 추가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어서 예. 이게 아마 환경학자들한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린벨트 외에도 지금 농지 규제도 대거 풀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규제됐던 수직 농장의 농지 내 설치를 허용하고 그리고 자투리 농지에 문화 체육시설도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인데 일부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농지라는 게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여기 이용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대폭 이것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이거 굉장히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요. 이 수직 농장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수경 재배입니다. 네네. 컨테이너 건물 안에 이제 선반을 여러 층 쌓아가지고 흙 없이 물하고 태양분만으로 농사를 재배할 수 있는 여기다가 ICT 기술을 배양을 해서 지금 스마트 농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네. 그동안 이 수직 농장이라는 게 농업시설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는 지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가능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용도 측면에서 충분히 괜찮고요. 또 하나가 짜투리 땅입니다. 네. 농사 짓지 않은 짜투리 땅의 경우에도 이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향상에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주말 체육농장이라든가 임시 주거가 가능한 농촌 체령 쉼터를 만든다. 물론 용도가 이 정도로만 쓰인다면 괜찮은데 예.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이게 다 기업한테 돈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대지가. 땅이. 네. 땅이 기업한테 넘어가면 네네. 그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뭘 활용할까. 이걸로 넘어가게 되면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취지와 좀 동떨어진 것으로 갈까 봐 이게 좀 우려되는 측면입니다. 네, 난개발 말씀하셨고 지금 투기 우려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가 전국 땅값도 좀 들썩이게 하나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녹지 지역에는 땅의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승인권자의 이제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근데 그린벨트가 공업지대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바뀌느냐? 신분이 바뀝니다. 노예 신분이 귀족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네. 용적률이 2.5배, 건폐율이 3.5배가 늘어나는데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같은 땅 면적 위에 3배에서 4배 가까이 위로 더 지을 수 있고요. 옆으로 건물을 더 넓게 이제 짓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네. 땅의 용도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그린벨트에 묶여있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니까 그 지주는 보상을 받게 되죠. 네. 그 보상금을 가지고 대토라고 해서 인근 지역의 땅을 삽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인근 지역의 땅값까지도 들썩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왜 하필 이 시점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라는 말을 할까라는 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지역 개발의 욕구를 좀 부추겨서 표를 얻겠다는 총선용 어떤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 나눈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정도 규모로 풀었다는 것은 그동안 어떤 군사기지가 있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굳이 묶지 않아도 될 지역까지 다 묶여 있었다는 건가요? 해제 배경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앞서 이제 그린벨트도 문제지만 이 군사 이제 시설의 이제 보호구역을 푸는 것은 더 문제인 게 그린벨트는 수도권은 빼고 비수도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군사기지는 대부분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있고요. 38선 내에는 대부분 다 군사보호시설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재 이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8.2%입니다. 네네. 그린벨트의 2배가 넘는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보호구로 지정이 되면 아마 이제
가장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롯데월드 100층짜리 타워 지으면서 거기 아니 비행기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걸 지금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높이 제한 같은 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군당국과 협의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대통령께서는 이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인 건 맞지만 네. 그린벨트의 2배 가량의 이제 면적상으로 더 크기 때문이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수도권에서 몰려 있다라는 점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중에는 그래도 지역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죠. 맞습니다. 예. 이게 정부가 발표한 이제 이 군사보호시설 해제 면적이 앞서서 여의도 면적이 117회라고 했는데 네. 서울 면적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주로 이제 세부적으로 봤더니 군 비행장 주변이 있고요. 네. 접경 지역이 있고요. 민원 다발 지역이 있는데 이 민원을 제기했던 두 곳도 보호구에서 해제가 되는데 하나가 이제 경기도 평택입니다. 거기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 초등학교 부지가 인근 보호구로 포함이 돼 있어 개교에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해제해서 이제 9월부터 개교가 가능하게 하겠다. 이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군 비행장 이전 문제로 민원이 많았더니 세종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 내년에 조천 비행장으로 이제 통합될 예정이어서 여기도 이제 보호 구역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지금 성남 비행장 주변 지역, 이른바 서울 경기권의 이제 금싸라기 땅, 네네. 강남 알짜 부지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여기는 뭐 3.3제곱미터당 이제 뭐 엇꺽거리는 이 곳이 용지가 바뀜으로 해서 풀림으로 해서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투기가 좀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과연 이제 좀 잠재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예. 하여튼 뭐 비수도권 그린벨트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전과 이후는 아마 첨예하게 달라진 모습일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반대로 난개발일지 환경 문제도 예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해제 결정에 대해서 해당 지역 반응은 전부 다 환영하는 분위기일지요? 대체로 이제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재산권 행사, 그다음에 영업을 하더라도 이제 영업권 제한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정부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지역 주민들은 좀 환영을 하고 있죠. 뭐 기업이 들어오고 개발이 되면 새로운 바람이 좀 불 수 있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건 맞지만 네. 하지만 이제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니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 개발은 좀 지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이제 국토 균형 발전 등 다른 이제 어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민의를 좀 듣고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지방 소멸 대책으로서 이제 그린벨트라든가 군사 보호 시설 해제가 과연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어떤 누릴 생태계 어떤 서비스의 질만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1788님 미세먼지 때문에 손주들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가 겁나는 요즘에 이런 상황에 그린벨트까지 모조리 해제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온통 자동차 매연만 맡아야 하나요 싶고요. 6261님 보호구역 해제 그 땅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된다면 나쁘다고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야겠네요 하시는데요. 소장님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뭐 선심성이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난개발도 좀 막으려면 세심한 접근 또 적절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좀 조언을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배밭에 가면 가끔 고쳐매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하는데 타이밍 때문에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뭐 따투리 땅을 온전히 잘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하고 정말로 그 땅을 이용해서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방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분명히 뭐 긍정적인 측면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대규모 토지를 이제 개발하고 다시 이제 이게 환경뿐 아니라 이 기업에 넘어가는 건 과거의 어떤 개발 시대의 낡은 전략이며 시대적 오판이라는 경실련의 주장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 그리고 이 또한 이제 이 기후 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 두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신토부리,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 자급난이 굉장히 좀 취약하구나. 네. 쌀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률이 10%를 밑돕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킬 건 좀 지켜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와 대응해서도 최근에 이제 스탠스, 폭염 폭우에 따라서 지금 과일값이 사과값이 10,000원씩 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우리가 보존해야 될 녹지,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찬반 논란이 거센 이슈인 만큼 단기간 내 결정할 게 아니라 주민과 전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후회 없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월말인 만큼 도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산인분기점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하만 2터널 부근과 또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서안암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와 진출램프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더 가서는 광암터널에서 토평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도 일대로는 3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서종부터 5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26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 사이와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부근, 이후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207님, 개편 후부터 뉴스레터 K 매일 듣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은 정치 문제 일색인데 다양한 주제를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서 다른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이제 좀 정치 문제 잠깐 해볼게요. 일색은 아니고요. 요 코너 다음에도 다양합니다. 정치 관련해서 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발전적인 말씀 나눠보시죠. 민주당 공천 갈등 갈수록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른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고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목소리 잠깐 이어서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밖에서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더욱 힘껏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했고요. 임종석 실장은 이렇게 해서는 총선 못 이긴다고 했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우선은 김병민 최고위원께 의견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억울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든지 공천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억울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다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공천의 불공정성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죠. 네. 첫 번째는 하위 평가 20%, 여기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됐는데요. 네.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으로 치면 2016년도 공천 파동이 있을 때 유승민 의원의 공천이 주냐 마냐 할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이 돼버린 겁니다. 네네. 근데 끝끝내 여기에 공천을 배제시켰고 전현희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는데 네. 제가 아까 광화문에 갔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종로 쪽에 건물 현수막에 전현희 의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아마 예비후보를 등록해서 그쪽에 뛰고 있지 않았던가 싶은데 네네. 이렇게 선수를 전략 조정하면서까지 임종석 전 실장을 안 주게 된 이유가 뭘까? 특히 중성동, 성동 같은 지역은 보수세가 강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임종석 실장과 인연이 두터운 정원호 구청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경쟁력도 있는 인사였는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친명 간의 정치 갈등처럼 비춰지는 구도여서 민주당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약간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진표 붙여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나요?
달라져야겠죠. 예. 예. 어쨌든 공천이라는 게 잡음이 없을 수는 없죠. 무음보다는 잡음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의 어떤 과정이고 그 안에서는 당연히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네. 탈락하시는 분은 당연히 안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결과가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비명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만 네네. 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 같이 선출직 평가위원회 이 평가 결과 그리고 최근에는 전략 지역의 어떤 이 선정이라는 단계에 의한 절차 네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비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친문을 배제하고 이걸 기획하고 의도하고 이 객관적 평가 기준을 개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예. 겪고 가야 될 갈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공천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음보다는 잡음이 나은데 네. 이게 이제 파열음, 파국, 공천 파동까지 가면 위험한데 그 위험 선상에 와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지도부 오늘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것이 시스템을 어기거나 어떤 의도가 개입된 공천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원칙대로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예. 일부 반발이 있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3월 이제 본선 국면이 되면 네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탈한 당심 일부 또 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또 국민들의 시각 예.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잠시 뒤부터 그 왕십리역 앞에서 예비 후보 선거운동 계속 한다고 하네요. 인사한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퇴근길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은 그때 시간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요. 자, 그런데 일단 임 전 실장의 요청대로 전략공관위의 추천 의결을 제고하는 게 가능하긴 한 건지 궁금하고 또 하나가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임 전 실장은 어떤 행보를 할까 궁금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시 뒤집을 거면 예. 이렇게까지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아마 임종석 실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 같은 요구는 민주당에서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의 선택지는 몇 개 남지가 않게 되죠. 네. 가장 확실한 선택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주당을 떠나서 마지막까지 그 지역에 출마를 하고 예.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아니면 당에 남아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오늘 기자회견의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 선거의 일까지 끄집어내더군요. 그때도 본인은 역할하고자 했으나 본인의 역할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도 전략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보게 되면 네네. 이른바 비명으로 불리게 되는 홍영표 의원 등 이런 인사들이 지역들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좀 구심점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가게 되는 사당화 문제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그 홍영표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 좀 격한 발언을 했다고 알려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던데요. 앞으로 뭐 탈당할 의원이 5명에서 10명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고요. 오늘도 울산 북군가요 이상헌 국회의원이 또 탈당하는 입장문을 내놓게 됐는데 조기현 부장님 지금 탈당 러시라고 표현할 만큼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부 위원의 탈당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정책 간담회 후에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네.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고 탈당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이 당의 사실상 또는 심리적 분당이라고도 얘기하던데요. 그 정도까지 파국적인 러시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상민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이 탈당을 했죠. 원칙과 상식 위원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각자 그 이후의 정치 행보가 다 다릅니다. 네네. 조금씩. 그러니까 나가는 과정이 특히 이제 최근은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어떤 단일 대우로서 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공천 과정에 명분이 없고 불만을 제기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나간다고 해서 새롭게 어떤 정치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명분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거거든요. 이미 먼저 나가신 분들도 그렇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은 이제 뭐 하위 20% 발표 거의 마무리된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전략적 선정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공천 배제되는 현역들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이런 분들이 다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개별적인 탈당하시는 분들도 역시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무소속 출마도 있고 한데 단일한 대우로 구성을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어떤 대립하는 구도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에 본선에서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이 구도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어떤 행보까지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2246님께서요. 저는 어느 당이든 공천을 받지 못하면 탈당하는 경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던데 탈당할 만큼 부당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의견을 주시겠어요? 저는 상대 정당 입장이니까 예.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그 억울함의 정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임종석 실장 개인으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것 같은데 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들 그리고 저 광주의 전 최고위원했던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들이 하위 평가를 받고 만약 경선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 억울한 공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 임종석 전 실장을 빼고 네. 험지로 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 중에 누군가도 그런 선당 후사의 자세를 갖거나 또 본인 스스로 내려놓는 결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정청래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등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단수 공천에 특혜를 받은 것들을 보건대 민주당 내 상황들이 지금 현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많이 결여돼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의견 요거 하나만 더 듣고 국민의힘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1788님. 아무리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해결되죠. 실제로는 어떤가요 하시네요. 뭐 그렇죠. 결과가 모든 걸 다 예.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과거 그 선거를 쭉 예. 돌아보면 네. 공천 파동이라고 할 정도의 상황은 2016년이 있었고요. 네. 친박 논쟁이 있었던 그때는 청와대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문제가 있었죠. 네네. 그리고 2012년에 당시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되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패배한 선거가 있었고. 예.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공천의 과정이라는 게 본선을 위한 과정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부에서는 비판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1대1 구도가 형성이 되면 과연 이제 거기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사가 갔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갈등이었다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비판이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할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공천 과정에 있었던 파동의 문제까지도 사실 덮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갈등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네. 혁신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두고 있다고 하면 예. 국민의힘처럼 조용한 가는 전략 말고 혁신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적 선택을 받겠다는 것도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오늘 2차 경선 결과 몇몇 좀 말씀드려볼게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김기현 전 대표 등 경선에 승리해서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꽤 계시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오늘 2차 경선 결과 발표 총평을 한번 해주실까요? 지역을 위해서 정말 예. 열심히 뛰어온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주민들이 평가를 해주신 경선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송파병 같은 경우. 예. 여기는 이제 대통령실의 참모고 가장 이제 정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김성룡 전 당협위원장 행정관이 도전을 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 현역은 아닙니다만 당협위원장을 지키고 있었던 인사가 김근식 위원장이고요. 근데 친윤 비윤에 대한 갈등 구도로 보면 김근식 위원장이 워낙 정부의 쓴소리를 많이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여론들이 많았는데 네네. 4년의 지역구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으니 경선 결과 김근식 위원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역들이 불패다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네.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조수진 현역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여긴 조수진 그리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 예. 구자룡 비대위원
구자룡 비대위원은 신인이긴 합니다만 방송으로 본인이 좀 알려진 인사고 양천 지역구에서 한 4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본인의 그 지역을 갈고 닦았던 사람이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네. 경선을 통해서 현역을 꺾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뭐 그리고 이주환, 전봉민, 김용판 이런 분들도 오늘 마찬가지로. 전봉민 현역 의원입니다만 장해찬 전 최고위원 네네. 같은 경우도 워낙이나 언론에 잘 알려져 있는 인사고 네네. 전당대회를 치러봤기 때문에 예. 현역을 뛰어넘었고요. 이주환 의원도 현역 의원입니다마는 여긴 김희정 전 장관이 경선을 붙었는데 예. 김희정 전 장관도 본인 스스로 지역을 갈고 닦았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역관리적 측면에서 현역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특화된 후보가 나갔는지에 따라서 경선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두고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될까? 네. 그러니까 누구랑 가깝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되고 누구랑 멀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안 되고 뻔한 공천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편에 맞춰진 공천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네. 국민의 힘이 역대급으로 그래도 안정적이면서도 기회를 주는 공천을 하고 있다고 전 평가합니다. 예, 조기무진. 근데 지금 그동안의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이른바 뭐 현역 불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하지만 오늘 결과에서는 현역 중에서도 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좀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역을 안 바꾸면 쇄신이 안 된다. 이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한번 코멘트를 주신다면요. 원론적으로는 맞죠. 뭐 무조건 바꾼다고 네. 혁신이 아니니까요. 네.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 바꾸는 인물이 그 전 인물에 비해서 왜 저런 사람으로 바꿨을까라는 의문이 되더라도 네. 이 교체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감동이 없다라는 공천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안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외의 인물, 새로운 인물 또 의외의 결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경선이 됐든 지역구 이동이 됐든 어떤 방식의 공천 내용도 아무런 어떤 변수, 의외의 변수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 공천은 그렇게 관리하기로 한 거죠. 그 본질적인 내용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표결 문제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네. 굳이 뭐 당초 얘기했던 것처럼 친윤을 다 내려꽂는다 이게 아니더라도 21대 국회 국민의힘을 보면 연판장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대표를 주저앉히고 몰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 움직였던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재현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사람을 꽂아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사당화 내지 철저하게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당을 만들려고 하지 않더라도 네네. 이미 국민의힘은 그런 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들이 하나도 거의 교체되지 않고 그 대다수가 그대로 22대 국회로 간다고 하면 당 운영이 바뀌겠습니까? 예. 어떤 이 당 대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을 바꾸면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이견을 내고 목소리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를 여당 내 견제 세력으로서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완전히 그 가능성마저 차단됐다고 봅니다. 김명식 의원님 지금 네. 말씀하신 거 보태서요. 강남 그리고 서울 강남하고 TK 지역 여기는 뭐 일부 지역은 국민 추천제 검토한다고 하고요. 이 지역에서도 현역 물갈이 이른바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텃밭 아닙니까? 예. 근데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찍어내면 또 억울함이 발생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설득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여러분들이 선언했는데 네. 그렇게 현역이 자리를 예우를 갖춰서 비워주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정치 신인이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TK 지역의 일부도 그럴 것이고 네. 이제 비례대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신선한 사람들이 저는 들어갈 공간이 많을 거라 봅니다. 예. 조금 전에 과거에 있었던 연판장 비판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 연판장의 당사자가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그 나경원 의원이랑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하나가 김희정 전 장관입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다 경선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꺾고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메시지 중에 우리의 1호 공천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서 김재섭 위원장 얘기에 제가 빵 터졌거든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데리고 자렸을 때 제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김재섭 위원장인데 예. 그렇게 반대되는 목소리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저는 이런 격전지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22대 국회 국민의힘 다양성 굉장히 존중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겁니다. 예, 시간 관계상요 내일 국회 본회의 일정도 있지만은 이 말씀에 대한 짧은 의견 두 분께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선거구 획정 관련된 논의 이거 지금 한치 양보가 없는데 한마디씩 제가 듣고 시간에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조기현 부위원장님. 인구 비례나 하루 앞이거든요. 예, 네.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지금 국민의힘이 고수하고 있어요. 예. 이거 그냥 민주당이 더 유리하니까 유리한 방식으로 획정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네. 이 뭐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합리적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내일까지 안 되면 사실 이 유권자들한테 무슨 면목으로 지금 국회가 하려고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예. 하여튼 내일은 타결이 돼야 될 텐데 네, 걱정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들 지켜보시기에는 양당이 선거 유불리 때문에 타결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안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찬성하지 못한다고 했던 게 민주당 입장이었습니다. 차당의 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국민들을 보고 조속하게 빨리 결정될 수 있는 사안들 하루가 시급합니다. 네, 하루 앞인데 D-Day 가요. 근데 내일 안 되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돼야 될 텐데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7살 동휘와 엄마는 모텔방에서 생활 중입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동휘의 손을 잡고 무작정 집에서 도망친 그날. 외사시에 언어 발달이 느린 동희와 갈 곳은 모텔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쫓겨나기도 여러 번.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작은 보금자리가 마련돼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동휘의 눈 수술과 언어 치료입니다. 하루빨리 입원이 필요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에 가슴만 태우고 있는 두 사람. 엄마와 동휘가 조금 더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2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제주와 충남 서해안, 전라해안, 경남 남해안에 비나 눈이 오고요. 내일 오전에는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남부나 충청, 강원 남부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눈으로는 남부지방 높은 산지 1에서 5cm,
제주 산지 3에서 10cm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괜찮다가 대부분 중부와 남부지방은 오후가 되면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와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3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6도로 평년보다 높고요.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대전, 세종, 부산 9도, 강릉 8, 광주, 대구 7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가 그친 뒤에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모레 3월의 첫날 금요일은 서울이 영하 5도, 파주 영하 7도 등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고요. 낮 기온도 서울 영하 1도에 그치면서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이번 꽃샘추위 절정으로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뒤 일요일 낮부터 전국적인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8.8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데 이어 오늘부터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 사전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의 잔재로 남아있던 태아의 성감별 금지법이 37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또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합계 출산율은 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갔고 연간 기준으로도 0.72명에 그쳤습니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으로 우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이 127조 원으로 수익률은 역대 가장 높은 13.59%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전공의들이 내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날선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세상을 읽어드리는 뉴스레터 K. 오늘은 이런 속보 상황에서 한 발짝 정도 물러나서 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갈등 구조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 의료 불균형의 해결 방법까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의사이자 경제학자이신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김현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교수님, 일단 제가 한 발짝 물러나기 전에 한 두 발짝 물러났어요. 홍콩 지금 소속돼 있으니까 학교가 혹시 그 외신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 돌아가는 사태들 관심이 좀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사실은 홍콩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신문사인데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번 레포트 되기도 했고요. 좀 왜 이러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 설명 좀 해달라 이런 얘기 받았고요. 홍콩도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높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홍콩도 의사 수를 늘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외신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외신들도 관심 많다라는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이번 이슈를 다루면서
정부 측 그리고 의료계 또 환자 어제는 또 피해 간호사분까지 각계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교수님 모신 이유가 직접 이해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떨어진 중립적인 시각에서 좀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모셔봤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아쉽죠. 네. 그 이제 강대강 대치잖아요. 강대강 대치를 하고 나면은 근데 손해를 누가 보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환자가 그렇죠. 손해를 환자와 보는 거잖아요. 환자 가족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최소한 빨리 막아야 될 것 같고 어떻게든 합의를 잘 보고 네.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규모로 네. 합의를 빨리 봐야죠. 그래야지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또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이라는 것이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하면 예를 들면 뭐 의약 분업 때도 그랬었고요. 네. 원격 의료 도입 때도 그랬었던 것 같고 또 뭐 코로나 때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의 의정 갈등의 한 역사랄까요?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아, 네네. 그 1999년도, 2000년도에 의약 분업 사태 있었죠. 예. 제가 그때 의과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사태가 제가 의사 그만하고 경제학자 해서 정말로 환자들, 정말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의료제도 만들고 싶어서 저를 경제학 공부로 만든 사태였고요. 의약 분업 사태 때가요. 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0년 지나서 네. 지난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의사 정원 늘리려고 했었죠. 네. 당시에는 이제 400명씩 10년 하자, 4,000명 하자 그런 얘기였는데 당시랑 이번이랑 조금 다른 게요. 네. 당시에는 공공의대 세우자, 지역의사제 하자. 그러니까 좀 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좀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됐고 이번에 다시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2,000명을 이제 정부가 들고 나온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방식이 좀 다릅니다. 공공의대가 이제 아니고 필수 의료 패키지를 갖고 나와서 예. 이제 의사 수를 높이면서 동시에 의사들을 조금 더 필수 의료 쪽으로 좀 많이 그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으로 좀 일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되고 있고요. 네. 크게 뭐 한 3번이 정말 큰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짚어주신 것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관철시킨 사례가 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원인이랄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정부 지난번 사건, 그러니까 예. 2020년 때는 정부가 사실 완패했죠. 그 이제 정원을 전혀 못 늘렸는데요. 예. 사실 의약 분업 사태 때는 그렇지 않았죠. 의약 분업을 어쨌든 추구했고 네. 의약 분업 때 결국은 이제 의사들이 예전에는 이제 약 처방 권한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의약 분업을 하면은 그거 이제 그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뿐만 아니라 좀 의료 전체적인 문제도 의료 구조의 문제점들까지 같이 들고 나와서 네. 이제 파업을 했었던 것이고 정부안이 관철이 안 된 게 아니죠. 의약 분업을 그거는 했으니까요. 뭐 관철된 거네요. 네, 관철됐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 이제 소득을 잃으니까 보상을 좀 해줄게라고 네. 해서 한 게 당시에 수가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개원 의사들의 수입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 의약 분업 직후에. 예. 근데 그대로 이제 수가를 많이 안 올려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고요. 당시에 또 의대 정원을 많이 줄였어요. 네. 당시에 이미 3,507명이었다가요. 이제 그 당시에 바로 한 300명 줄이고 예. 3,058명 현행으로 이제 굳어진 게 그 의약 분업 사태 그 이후로 이제 줄였다가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나서 예. 이걸 다시 늘려보자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정 갈등이 예년과 비슷한 양상인가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한데 네. 뭐 아까 이번에는 필수 의료 패키지 그리고 2,000명 증원이라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거로는 좀 다른 부분인데 그렇죠. 예년과 이번의 의정 갈등이 좀 혹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그럴지 궁금하네요. 일단 대통령실의 의지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지금 그 윤 대통령이 굉장히 그거를 세게 2,000명 꼭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좀 이 정도의 의지는 지난번보다는 이제 의지의 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정부의 입장에 되게 강경하다. 단호하다. 정부의 네네. 입장이 굉장히 네. 이제 강경하다. 그 부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또 의사들이 당시 이제 지난번 2번은 의사들이 이제 약간 똘똘 뭉쳐 있는 느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공의만 파업하잖아요. 예. 대학 교수나 뭐 아니면 저기 개원가에서는 파업을 아직 하지 있고 않아서 네. 그 부분 이제 파업의 강도도 사실은 좀 다르죠 현재까지.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파업의 강도,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좀 다른 양상인 것 같다고 하시고요. 네네. 2261님, 저는 정부가 절대 의사들을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워낙 강경한 입장이어서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아유 저보고 미래를 점지기라 그러면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그래도 이제 많은 제 동료 의사들, 이제 뭐 동료 의사들도 있고 그래 분위기가 야 그래도 뭐 한 500명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꽤 많아요. 실제로 이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삼성의료원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번 투표를 해보니까 네네. 500명 정도는 되게 많은 수가 500명, 1000명 정도까지도 이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로 보아서 네. 예전처럼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의사들 내부에서도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생각을 해보면요. 개원가 지금 50살 정도 되신 개원가 선생님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번 지금 2,000명을 늘리면 이분들이 개원가에 나올 시점이요. 15년 뒤입니다. 그렇죠. 10년은 넘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5년 정도 지나서 15년 후. 15년 정도 왜 군대 갔다 오고 예를 그렇죠. 들어 6년 이제 의과대학 다니고서 네네. 5년 트레이닝하고 네네. 군대 갔다 오고 3년이면 15년 뒤거든요. 그 정도 되죠. 15년 뒤면 이분들이 6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쟤네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서 내 밥그릇에 영향을 많이 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좀 그렇지는 좀 않으실 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의대 교수님들은 또 원래 좀 그런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은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반대하는 게 전공이랑 의대생들일 텐데 예. 이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만 딱 생각해도 이분들은 나랑 같이 이제 노동시장에 나가실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그쪽이 제일 많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말씀 나온 김에요. 숫자 얘기를 하신 김에 교수님께서는 5년간 2,000명씩 늘리는 게 아니라 연간 네네.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네. 늘리는 게 좋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늘리자. 네네. 이게 어떤 차일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사태에서 이번 건에서 이제 정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온 예. 거냐 하면요. 참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네. 과연 우리가 의사 수가 한번 모자란가? 네네. 좀 앞으로 모자랄 것인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예. 그냥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요. 1,000명당 2.6명. OECD 평균은 3.7명. 네. 그래서 OECD 평균에서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제일 낮은 나라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의사 수 자체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적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외래 진료수 병원에 몇 번 가냐? 이게 1년 평균 15.7이고요. 네. OECD 평균이 5.7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다른 OECD 한 평균보다 3배 정도 가네요. 3배 가요. 저 OECD 2등이 일본이거든요. 예. 11.1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 수는 OECD 기준으로 적은데 네. 병원은 훨씬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현상이 그러네요. 네네, 형상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의사가 모자란 거냐? 애매한 점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의사들이 굉장히 약간 중노동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보세요. 그 병원 가시면은 의사들이 다 9시에 문 열어서 예. 저녁까지도 진료하고 네. 토요일도 진료하고 네네. 되게 막 이제 열심히들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외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박리다매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의료 뭐 전문의 못 봐 이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잘 가고 지금 모자라는 거는 일부과. 예. 굉장히 일부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일부과는 일부과가 왜 모자라냐 했을 때 이제 필수 의료에서 많이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가 지금 11만 명인데 11만 명. 네네. 미용 성형에 3만 명이 이래요. 11만 명 중에 3만 명이 미용 성형입니다. 예. 근데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수가 몇 명이냐면요. 예. 현재 5천 명이에요. 예. 2만 5천 명 어디서 왔지? 이 상당수가 필수 의료 하시는 분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 예. 필수 의료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엄청 아시다시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보상은 작은데 피부 미용을 하면은 쉽게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아니 인간이라면은 그런 유인이 있는 거죠. 비교적 쉽게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네네. 뭐 폄하하고자 하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노동해서 돈을 많이 못 벌고 눈치 보고 병원에서 그러느니 이렇게 하면 훨씬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인간이면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의사 수가 막 모자란 거냐? 그거는 솔직히 아니다. 예. 하지만 의사의 배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제 필수 의료에 의사가 모자란 거다.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 그럼 의사가 더 많이 늘어야 되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왜냐하면 예. 필수 의료에 당장 사람이 갈 사람을 더 많이 의사 수를 늘려서 필수 의료를 해결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네. 우리 인구 고령화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령화 되면요. 나이가 이제 60세, 70세로 올라가면은 20, 30대에 비해서 이제 의료비를 뭐 한 2배, 3배 이상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쪽 인구가 확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는 것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을 늘어야 되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KDI니 보사연이니 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연구라는 게 많은 가정들을 해야 돼요. 완벽한 것이라고는 좀 미래 예측을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예. 근데 그게 15,000명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5,000명을 이거에 뭐 가정들이 많아서 이게 맞다. 제가 이제 그걸 리뷰를 해보니까 그냥 상당히 타당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정들 중에서 그냥 일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15,000명을 저희가 일단 받는다고 쳤을 네. 때 그럼 15,000명을 늘리는 방안이 2,000명씩 뭐 7년 네. 늘리는 방안이 있고요. 1,000명씩 15년 늘릴 수도 있고요. 예. 500명씩 뭐 30년 늘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안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요. 자, 2,000명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근데 필수 의료 패키지를 이번에 정부가 갖고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를 하면 뭐 이제 그 지역 의료 강화하고 필수 의료 보장 세계 높이고 막 이러는데 이게 필수 의료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필수 의료 패키지가. 예. 근데 2,000명 늘리는 건 뭐 늘어나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필수 의료로 의사들을 유인해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반응을 안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또 의사 수는 늘어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로 하는 의사 쪽으로는 가지 않는 그런 거죠. 예. 그 미용성형 의사만 15,000명 늘릴 가능성이 네. 존재하는 거죠. 아. 근데 제가 보는 때는 이제 이거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 네. 이런 상황이면은 국민들이 손해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피부 미용이 저렴해지면 좋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예. 이제 피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식 투자하고 미래 투자할 돈 대신 피부 미용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국가의 손해다라고 예.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그래서 왜 그 500명 내진 1,000명 사이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늘리자고 얘기하냐 하면요. 예. 나중에 줄이기도 쉽지가 않을 거고요. 첫 번째. 이러면 또 뭐 정원 문제로 또 이렇게 또 싸우고 뭐 누구부터 줄여 뭐 이제 이런 문제 나올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또 하나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도입을 했을 때 네. 지금 지금 당장 성공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네네. 사실 이게 필수 의료가 부족한다고 우리가 안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됐어요. 이 그동안 해결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러면 5년 안에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건데 이거 만약에 성공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니까 네. 좀 그러지 말고 조금 천천히 올리면서 필수 의료 패키지의 성공을 꼭 눈으로 보자. 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과 의견 좀 받아볼게요. 조승범님께서요. 네.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 중노동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셨는데 이거는 방금 설명을 일부 하신 것 같고. 네네. 이원택님께서요. 한국 의료 이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정말 해외에선 병원에 잘 안 가는 건가요? 교수님 체감으로는 어떠신지 아시네요? 맞아요. 하고 덜 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리를 잠깐 해보면 핵심은 결국에 의사 수도 올리긴 올려야 되지만 네네. 적정한 의사 수를 놓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의사들이 지금 필수 의료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곳에 적절히 갈 수 있는 네. 그런 방향타가 혹은 인센티브가 메리트가 지금 정해져 있는가 그건 참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교수님 10년 뒤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형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네네. 일단은 예. 그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의료 서비스가 그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사 수를 적절하게 그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러나 필수 의료 패키지가 정말 잘 작동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분배 문제 정확하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에 정말 엘리트들이 엄청나게 의사가 되고 있죠. 예. 상위 0.1%가
많이 의과대학 가고 있는 구조는 사실은 나쁜 구조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병원 산업과 아니면은 그 테크놀로지 기업 그러니까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 기업들을 이제 기술 기업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기술 기업은요. 낙수 효과가 굉장합니다. 고용도 많이 창출되고요. 수출도 많이 하고요. 뭐 위상을 국가의 위상을 높이죠. 근데 병원 산업이 낙수 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병원 산업은 우리나라 5대 정말 5대 병원이라 할지라도 뭐 고용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만 이 기술 기업에 비해서는 비할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 이노베이션이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 산업은. 하지만 뭐 의료 기술은 좀 다 얘기가 다른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쪽으로 뭐랄까 우리나라의 똑똑한 친구들이 다 몰려가는 것은요. 굉장히 국가적인 손해고 어떻게든 의사들의 그러니까 의사와 다른 직종의 격차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아니 뭐 의사의 소득을 무조건 낮춰라 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필수 의료 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올려드리고 파격적으로 올려드리고 신경외과 흉부외과 막 올려드리고 또 미용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돈 많이 버는 구조까지는 아니게 좀 그건 적절하게 좀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산업 기술과 과학기술 쪽은 많이 늘려서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평평한 운동장이 돼야지 미래가 있지 지금 구조로 계속 가는 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다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문자도 왔네요. 9843님께서요. 의사도 교사처럼 지역별로 선발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요? 지역 의사제에 대한 의견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지금 정부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높인다는 정책도 내놨는데 지역 의사제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의사제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는데요. 전라남도 출신이 전라남도에 있는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전라남도에서만 살게끔 하는 건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그 뭐랄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좀 과도한 거 아니라요. 지금 저는 정부 패키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요. 예를 들어 전남대 의대에서 전라도 출신을 많이 뽑을 수 있게 도와주면요. 그 친구들은 서울 출신보다 훨씬 더 전남에 남을 확률이 높아요. 이제 여전히 인간의 자유는 보장해 주되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부는 넛쥐를 해야지 부드럽게 개입해야지. 야, 넌 여기서 살아. 당신은 여기서 무조건 근무해. 이게 제가 공공의대를 반대한 이유거든요. 저는 공공의대 때는 확실한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작동 안 한다. 인간의 본연의 욕망과 의지를 너무 꺾으려고 하지 말자.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0057님. 저는 오늘 모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12시 반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1시 반 넘어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진단 비용 3만 원. 17년째 다니고 있는데 항상 이런 양상이네요. 의사 숫자를 많이 늘려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0057님만의 경험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 많거든요. 잠깐 1분 30초 이렇게 보시고 나가는데 비용은 저렇게 나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현재 지금 의료 공백 상황 그리고 정부와 전공의들 간의 대치 상황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의 어떤 피해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대립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꼭 숫자로 수치화를 하지 않더라도요. 예정이 없던 질문이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의사수를 늘릴 수 있다면 뭐 궁극적으로는 좋은 과정이지만 성장통이지만 환자들의 손해들은 추계 어느 정도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파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고요. 사실 뭐 파업이 우리나라 의사들만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영국 전공의들도 파업하고 있고요. 근데 파업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되게 달라질 겁니다. 아니 뭐 저는 응급실 문 닫고 암 환자 치료 안 하고 저는 이거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수적이지 않았던 의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 진료 과소비 국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7회. OECD 평균 5.7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막 병원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파업하셔도 저는 뭐 그 의사들의 권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번 의사 증원을 정말 마지막 기회로 보고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정부의 이런 강경 정책 추진 방향은 아무래도 그동안 의정 갈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조금 이렇게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네. 어려운 질문이고요. 예. 저는 조금 그 대통령실과 그 보건복지부가 조금 역할을 좀 나눴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같은 정부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의사협회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반대를 하고 네. 그때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그래 2,000명은 좀 많았던 것 같다. 좀 2,000명씩 7년이 뭐 5년 7년이 아니라 1,000명씩 10여 년으로 가자. 이렇게 네. 좀 중재를 해주셨으면은 가장 좀 예쁜 그림이 아니었을까. 뭐 지금 와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네, 뭐 좀 이렇게 지금이라도 예. 좀 서로 좀 유한 태도. 지금 뭐 의사들 중에서 절대로 반대한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절대로 모든 정부 정책 다 반대하겠다. 필수 의료 패키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합리적인 건데 그것도 반대하고 그러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너무 정부 측에서도 강경 일변도로 하시는 것보다는 왜냐면 또 그렇게 막 처벌하겠다 그러면요. 예. 사람이 또 기분이 막 너무 또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욱해서 막 이러는 게 또 있거든요. 네. 조금 서로 유하게 환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합의점을 찾아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재밌는 의견도 주시네요. 하태웅님께서요. 미용 분야에서의 시술은 간호사도 하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피부과의 의사들이 쏠리는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문자도 주시네요. 네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문신사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사실은 현행 의료법으로는요. 문신은 의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타투이스트라고 또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문신 정도의 위험 정도 되는 거는요. 라이센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의사만 할 필요는 없다고 동의하고요. 그런 방안도 그렇지만 뭐 수술을 수술을 의사 아닌 사람한테 시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문신 정도의 위험 정도는 의사 아닌 사람들도 해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817님, 저는 의대 정원 증원 찬성하는데요. 어떻게든 정부와 의사들 간 협상을 잘해서 이 상황이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되면 이렇게까지 진통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불가피한 정부 조치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도 그 단계별로 어떤 플랜을 촘촘하게 갈지를 서로가 조금씩 아구를 맞춰가면서 양보하는 지혜도 발휘를 해야지 우리 환자 보호자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의사이자 경제학자이신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달성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화서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서안암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만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더 가서는 광암터널에서 토평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김포에서 송내 사이로 13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 사이 정체가 18km로 길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정체 심한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계를 해설하는 뉴미디어 북저널리즘의 김혜림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 결론이 났습니다. 네. 뭐 계획 범죄였나요? 아니면 우발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나요? 네, 우발 범죄다 이렇게 우발 범죄.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예. 중학생 피의자였죠. 네. 지난 1월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네. 우리 언론에 관심 받고 싶어도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범행 동기는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습니까? 범행 동기 진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려고 범행 현장에 갔었다. 네. 그런데 우연히 배현진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그 이외에 뭐 구체적인 범행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평소 성향이나 행적 같은 거를 고려해 볼 때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범행을 뭐 계획하거나 공모한 정황 같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동기는 없었다라는 것 같고 네. 과거의 행적이 어떠했길래 경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범행 도구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범행 당시 돌을 사용했었죠. 네네. 근데 이게 주거지에서 나와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순 돌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평소에 피의자가 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든다 해서 돌을 좀 모으고 또 가지고 다녔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뭐 부모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범행 도구가 이런 식으로 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집회에 뭐 참석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낙서범을 보기 위해서 법원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그 집회 현장을 마주친 것으로 드러났어요. 또 이 피의자가 그 경복궁 낙서범의 영장 실질 심사 출석 그 현장에서 지갑을 던지기도 했고 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마포경찰서에서 나올 때 커피를 던진 사람과 동일 인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이런 걸 뭐 보면은 경찰에서 결과를 내놓은 것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입증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실제로 피의자가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슈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검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과 관련한 검색 사실은 시기적으로 크게 관련이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그 강남 경찰서가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이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더 밝혀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물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쵸. 그리고 사람을 테러를 한 거고요. 특수상해 돌로 그렇게 한 혐의 이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순살 아파트라는 이름이 오명이 붙었던 그 관련된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네.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작년 4월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시공을 담당했던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법원이 영업정지를 중단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GS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인 셈인 거죠. 우선은 그 사건부터 잠깐 들어보죠. 당시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어떤 내용이었죠? 네,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는데요.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했더니 지하주차장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 32개 중에 19개의 철근이 빠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서 다행히 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만약 완공 이후에 사고가 났다면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이 붙었고 그래서 영업 정지까지 당한 것 같은데 영업 정지 중단 이유는 뭔가요? 일단 영업 정지부터 보면 이 GS건설에 내린 서울시가 내린 영업 정지가 1개월 처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 정지가 내려졌었는데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입장을 냈냐면 이 영업 정지로 인해서 GS건설에 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좀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또 영업정지 처분을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뭐 다르게 공공복리에 뭐 중대한 영향이 갈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무력화되면 공공질서에 너무 부정적인 영향이 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더 반박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영업정지가 만약에 되면은
그동안에 공사했던 것도 다 중단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해당 기간에는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예. 입찰에 참가하는 식의 새로운 영업 활동이 제한이 되는 거고요. 신규. 예. 네, 처분 이전에 진행한 이제 계약이나 뭐 이미 시작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서울시 말고도 그 국토부에서도 네.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이 효력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그에 앞서서 역시 GS건설 측에서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만약 국토부를 상대로 한 신문 기일이 아직은 잡히지 않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이슈는 애플사 관련된 얘기인데 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습니까? 애플이 사업을 접습니다. 사업을 접어요? 네. 10년 동안 공들여온 사업 분야 하나를 접게 되는데요. 네네. 바로 애플카 이야기입니다. 애플카요. 네. 애플카 개발을 위한 팀이었던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이 있는데 여기를 해산했다고 해요. 그 팀에 속해 있던 직원이 2,000여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을 인공지능 부서로 이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애플이 차를 개발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거 네. 굉장히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어떤 형상이고 모양일까, 어떤 기능이 있을까 네. 굉장히 기대도 많았었습니다. 맞아요. 애플카가 그 아이폰의 성장이 좀 정체되면서 네. 애플이 새롭게 발굴한 미래 먹거리다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로 애플이 지난 5년 동안 이 애플카 개발에만 1,130억 달러를 썼거든요. 예. 우리 돈으로 150조 원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네. 썼고 그만큼 사람들의 주목도 엄청나게 모였는데 네. 사실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게 좀 문제였어요. 그때 뭐 애플카가 만들어지면 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것이다. 네. 뭐 등등 얘기가 참 많았는데 이제 거기서 뭐 발 빼고 뭐 어디에 뭐 집중하려고 하는 건가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공지능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예.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좀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있을 텐데 애플이 원래 2026년까지 이 첨단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애플카를 출시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게 1월에 2028년으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결국 해산이 된 거거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 사업이 사고를 내면서 이 기술 자체가 좀 상용화가 가능한 것이 맞냐라는 이제 의심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네. 애플도 이제 다른 기업들처럼 AI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이 지금 먼저 AI 스마트폰을 좀 내면서 네.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죠. 네, 예. 맞아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지금 또 방한한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까지 모두 인공지능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애플은 반면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어요. 뭐 이미지 편집 AI, 코딩 AI 이런 자잘한 것들을 내긴 했는데 네. 다른 기업들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애플도 비전 프로도 내고 또 생성형 AI도 내면서 좀 한 번의 도약을 꿈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전 프로 뭐 써본 네. 분들의 평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군요. 조승범님, 애플이 워낙 디자인에서 강점이 있어서 애플카 기다렸는데 아깝네요. 예쁘게 나올 것 같았는데 말이죠 하셨습니다. 그 뭐 컨셉 사진이었나요? 애플 그 자동차가 나오면 아마 이럴 것이다 하는 네, 것들. 네. 왜 바퀴가 꼭 이렇게 굴러가야 하는가? 그냥 완전 구형은 안 되네. 뭐 이런 것도 네. 많았고 하는데 어쨌든 접기로 했고 그럼 네. 애플은 AI로 뭐 앞으로 뭘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해요. 그 지난 2월 2일에 예. 애플의 분기별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팀쿡 CEO가 올해 말쯤에는 이제 고객에게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하겠다. 네. 그래서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네. iOS 18 업데이트가 곧 가능해질 텐데 네네. 그게 애플 운영체제 역사상 가장 큰 업데이트가 될 거다. 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고요. 예. 또 iOS는 이제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운영체제인데 예. 이 외에도 뭐 아이패드라든지 맥에서 구동되는 운영체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도 이제 AI를 통합해서 애플 생태계를 조금 더 풍부하고 또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팀쿡의 어떤 계획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뭐 최근에 그 AI 경쟁이 점점 더 가열화되는 것 같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오늘 방한을 해서 LG 그리고 삼성전자 관계자가 네. 만나서 AI 반도체 문제도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뭐 샘 올트먼이 방한한 것도 있죠. 네. 네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또 우리나라의 테크 기업과도 좀 무관하지 않은 이슈인 만큼 네. 애플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도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 이게 나온다고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째가 됐네요. 네. 잘 이용하고 있나요? 우리 에디터님께서도 이용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좀 이제 아주, 네. 버스를 탈 때 부담도 없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용자들이 한 달 대중교통비를 약 3만 원 가량 아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3만 원은 큰 돈이죠. 네, 그 지난달 23일이 시범 운영 첫날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 10만 명 정도로 나타났고 월 평균 57번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교통비가 한 12만 원 정도 나왔는데 기후 동행 카드 통해서 좀 돈을 많이 아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아꼈다 하고 실제로 카드 가격 이상으로 기후 동행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네, 그 10만 명 중에 그 카드 가격 이상을 사용한 사람이 8만 4천여 명 정도였대요. 그래서 평균 9만 1,900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또 기후동행 카드 사용자의 91%가 6만 원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시쳇말로 본전은 뽑았다. 네, 그렇죠. 뭐 가끔 가다 보면 여기 구간은 기후 동행 카드가 안 된다는 구간도 일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많이 좀 이용을 했고 또 그만큼 많이 득을 본 분도 많이 계시고요. 특히 이 구매하신 분들 연령대도 좀 보니까 20대, 30대가 역시 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대가 30% 정도였고 30대가 29%로 2030 청년층이 구매자의 절반을 넘었어요. 그래서 지난 26일부터는 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7,000원 정도 할인을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19세에서 34세 청년은 기후동행 카드를 5만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34세까지밖에 끊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35세부터는 안 된답니다. 네, 지금 또 시범 사업 기간이라서 6월 30일까지는 6만 원대인 일반 권종을 이용하고 7월에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뭐 반응이 이렇게 좋으니까 기후 동행 카드 계속해서 뭐 발전하고 이어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지금 계속 좋으니까요. 그죠? 네, 맞아요. 지금은 현금으로밖에 충전이 안 되는데 4월 중에는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수단을 확대할 것이고 또 상반기에는 이 기후 동행 카드로 서울대공원이나 식물원에 이제 입장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식으로도 확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시나 공연 같은 경우에도 할인을 해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대중교통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0492님 수도권에만 혜택이 있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지역에도 관심을 하십니다. 기후 동행카드 하여튼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만큼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하려는 지자체도 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박민호님 경기도 환승하는 사람들 봐요. 일부 안 되는 데가 있다 그랬죠. 서울만 돼서 불편하게 합니다. 흐흐 하십니다. 뭐 점점 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일일 생활권으로 서울 경기가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확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예상도 해봅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권 할인 혜택도 적용하고 전시 공연 그리고 이렇게 할인이 되면은 대중교통이 또 활성화되는 계속되는 선순환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와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은 뒤에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북한과 형제국으로 불렸던 쿠바는 왜 우리와 이 시점에 수교를 맺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효과를 거두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 하상섭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은요.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 이게 큰 틀에서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지부터 한번 그랜드하게 여쭤보죠. 네, 뭐 벌써 다양한 여론에서 이미 충격적인 소식으로 이제 소개가 됐긴 했지만 간밤에 뭐 속보 보고 깜짝 놀란 분들 많았습니다. 네.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밀리에 사실 이게 체결되면서 좀 맥락을 좀 짚어보면 가장 중요한 의의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쿠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그 한국의 그 뭐 대세계 외교에서 이런 사회주의 체제 유지하고 있는 5개 국가 중에서 이제 북한을 제외하고 모두 관계 정상화가 됐다. 다시 말해서 이제 뭔가 좀 이데올로기의 빗장을 마지막으로 풀어내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쪽으로 가보면 쿠바가 중남미에 있습니다. 카리브 쪽에 있는데 그 유엔 회원국이 사실 이제 중남미 쪽에서 한 33개국 정도 되거든요. 근데 쿠바를 제외하고 저희 나라가 다 대중남미 외교에서 맺었는데 마지막으로 대중남미 외교에 쿠바와 수교함으로써 대중남미 외교를 완성시켰다.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쿠바가 우리나라와 193번째 수교를 맺은 나라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국가 중에서 북한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관계 정상화가 됐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남미의 어떤 외교에서 이제 지평을 좀 확장했다 이런 큰 총평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쿠바와의 수교에 좀 공을 들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만 해도 벌써 뭐 20년이 넘는 상황이고요. 그냥 사실 쿠바가 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관심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또 수교국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북한과 이렇게 경쟁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쿠바와의 수교에 공을 들였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남미 외교의 마지막 하나 남은 국가와 수교를 맺음으로 인해서 대중남미 외교 완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과제 아주 오래된 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이거는 뭐 역대 대한민국 정부 자든 우든 간에 끊임없이 사실 이제 노력을 해왔던 대표적인 어떤 목표점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그 외교라는 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명분이 있어서 추라이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리도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쿠바와 수교의 과제는 사실 이제 실리 쪽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그 정치 외교 쪽에서 정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북한이라고 하는 이슈. 그러니까 북한과 혈맹국인 쿠바와 수교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요새 이제 외교적 고립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압박, 그다음에 체제의 어떤 전환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 차원에서 그동안 20년 동안 꾸준히 사실 이제 대한민국 외교가 노력을 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정부마다도 노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뭐 쿠바세 우쇼 제안을 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영사관계 수립 제안을 좀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 또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이런 수교 뭐 노력 회담도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교수님 쿠바와 우리나라가 물론 수교를 이렇게 매듭지어서 참 좋긴 하지만은 경제 규모에 있어서 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수교를 맺어서 아까 실리적인 부분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경제 이익을 사실 이제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3차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출발점에서 수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 지평이 확장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다른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영토라고 하는 게 좀 아직은 작은 포션이지만 쿠바라고 하는 경제 규모가 갖고 있는 이 뭐 무역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작지만 한 발짝 그 경제 영토를 확장했고요. 쿠바는 또 지정학적으로 잘 보시면 카리브 쪽에 있습니다. 카리브에서는 가장 큰 대국 중에 하나죠.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 이제 그 경제 규모에서 경시를 해왔거나 아니면 무시를 해왔던 꽤 많은 선국가들이 있습니다. 유엔에 당당히 한 표를 갖고 있는 국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카리브 국가들의 어떤 이 쿠바를 거점으로 해서 카리브 경제권으로 사실은 이제 그 카리브 경제 공동체라고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사실 거점이고요. 그런 쪽에서 뭔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대한민국 기업에 진출이 됐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모형 루트가 됐던 대한민국 상품들의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의 발전이 됐던 이렇게 좀
전망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갓 수교를 한 거고 앞으로 이제 수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카리브해 어떤 시장에 우리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장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이고. 근데 교수님, 그렇게 오래도록 문을 닫았던 쿠바가 2024년에 이제야 문을 연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위기죠. 쿠바가 경제 위기 너무 1990년대에도 사실은 이제 그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경제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요. 지금에 온 경제 위기는 좀 더 그 위기의 어떤 강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글로벌 전염병이죠.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제 쿠바의 이 주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 이제 붕괴가 됐고요. 그다음에 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쿠바가 기존에 이제 이 카스트로 체제에서 피델 라울 카스트로 체제가 이제 좀 이제 서서히 이제 무너지고요. 새로운 이제 그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뭐 2019년에 헌법도 사실은 이제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들어와서 혁명 후 세대죠. 이제 이분은 혁명 세대가 아니라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개방 개혁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쿠바 인민화폐를 개혁한다든지 옛날에는 그 화폐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걸 단일로 통합하는 이 과정에서 이 물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그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의 이 석유 지원의 이 중단 그래서 에너지 위기 그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식량 위기 그다음에 점점 깊어지는 기후 변화 섬국가에서 사실 치명타거든요. 이게. 그럴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국가 리스크가 사실 이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급도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주유소 앞에서 막 자동차들이 주유하기 위해서 막 하루에 8시간, 9시간 막 기다리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진풍경들이 사실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좀 뭔가 경제적으로 현재 경제 위기를 좀 헤쳐나가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쿠바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엘리트들이 실용 얘기죠. 이렇게 보면 기존의 이데올로기 외교가 아니라 실용 외교 쪽으로 이제 갈아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세계적인 어떤 시류에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까지 오른 것 같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과 쿠바를 형제 국가라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의뢰하는데 이번에 수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효과도 실제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수교 이후에 북한 침묵 상태죠. 근데 이 고립에 대한 위기감들은 사실은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과 사실은 그죠. 북일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든지 그 조금 더 나가면 아마 기억하십니까? 2018년 이 북미 회담이라고 해서 트럼프 하고 김정은하고 직접 이제 거기서 만났잖아요. 싱가포르하고 2차 회담은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실 만나면서 뭔가 이 고립이라고 하는 위기감들을 사실 이제 한미일 현재 외교적 공조 체제를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 일본하고 좀 접촉하고 있고 그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다시 2018년, 2019년 이 북미 회담 쪽에 뭔가 좀 가닥이 좀 잡히면서 그게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요걸 우리가 이제 북한 외교의 고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응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쿠바 출신의 한국 프로배구 선수가 이번 수교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쿠바에 부대찌개 집을 열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되게 재밌는 인터뷰도 했던데 쿠바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음식산을 여는 일도 좀 활발해질까 하는 면도 참 궁금한 게 수교 이후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쿠바에 대한 여행은 뭐 꽤 있어 왔고 혹시 이번 수교로 국내 쿠바 직항편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항공사들은 봐야겠지만. 뭐 결국 이제 한국의 관광객의 수요, 대카리브 관광 시대,
워낙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네네. 쉼도 필요한데 사실은 카리브가 주는 뭔가 좀 낭만, 파라다이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매혹적이죠. 그런 것들은 매혹적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항공사들이 경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교 때문에 이제 시장은 열릴 지금 가능성이 생겼고 열릴 또 명분이 생겼지만은 미국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 확대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는가. 이거는 또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까 학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경제 제재입니다. 존 F 케네디 1962년 케네디 대통령부터 그때부터 제재를 해왔는데 이걸 대쿠바 경제 제재의 유형들을 잘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바뀌어왔지만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는 바뀌어왔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명분입니다. 명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쿠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시장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 그다음에 인권을 보호하는 것. 자유화를 높이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이제 명분이죠. 실리는 사실 경제적 이익이잖아요. 미국이 이 대쿠바 경제 제재하는 것들은. 혁명 이전에 갖고 있었던 미국인들의 자산 이거를 그 피델 카스트로 혁명 정부가 다 몰수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재산을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 미국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 경제적으로 이게 이제 이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의 어떤 실리 부분에서의 압박들입니다. 이 두 가지 경제 제재에 대한 두 유형들을 잘 알고 잘 관찰하면서 향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미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명분 외교, 대쿠바 제재에 대한 명분 쪽에서 쿠바의 시장 자유화를 또는 시장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빠른 전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서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역할들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틈새이고 물론 미국과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쿠바 경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힘들 거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메아쿨파님께서요. 앞으로 쿠바 재즈 뮤지션 그룹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공연도 직관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떻게 하셨죠? 오늘 저희가 재즈 음악 하나를 준비했는데 바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찬찬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커피 쿠폰 하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쿠바의 재즈 뮤지션 그룹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고요.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